전쟁이라는 게 아무런 후유증 없이 아무런 뭔가 뒤따르는 조치 없이 내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장소예요. 그 사람들은 살인이라는 게 더 이상 범죄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사회 속에서 몇십만이 된다는 게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역사적인 예시를 보면서 10년 안에는 전쟁 3년 러시아 현 상황은 어떤가요? 뭐 전쟁 중에 있는 상황이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 너무 광범위해서, 그러니까 상황이 좋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그렇다고 안 좋다고 하면 그것도 왜곡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러 면을 봐야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크게 언론을 통해서 비춰주는 게 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디지털 세계인데 모든 뉴스를 우리가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잡고 있는 게 이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정보가 과연 팩트체크가 된 정보인지, 그리고 그 정보를 누가 전달하고 있는지, 어떤 용도로 전달하고 있는지, 어떤 의도로 전달하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 안 하고 소비하는데, 그래서 자꾸 막 누군가의 어떤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러시아가 별 변화가 없는데? 그냥 사람들이 그냥 살던데? 라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아예 나라가 망했어 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칠레는 항상처럼 중간에 있습니다. 망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잘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 부분들이 확실하게 경제가 나빠진 게 사실이고, 확실하게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나빠진 것도 사실이고, 확실하게 여러모로 생활이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막 나라가 막 망하고 사람들이 길가에서 시체가 넘쳐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서 여러모로 상황이 크게 3년 전보다 전쟁이 시작했을 때보다 당연히 나빠졌고, 그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상황보다 미래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미래가 계속 흐릿해지고 있고 어두워지고 있어요. 그것도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국민들 피로도가 높을 것 같은데 푸틴에 대해 러시아 국민들의 솔직한 생각은 어떤가요? 일단은 이 질문 안에서 질문이 두 개인데, 첫 번째, 피로도가 높을 것 같은데 어떠냐? 피로도가 높죠. 예, 피로감이 당연히 다 있고, 전쟁을 지지하는 사람이든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이든 이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사회 속에서는 쌓이는 게 사실이고, 그건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거나 그게 피로감이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람들이 전쟁에 대한 얘기하는 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 없는 것처럼 그냥 살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전쟁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말하지 않는 약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도록 정부가 엄청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투자도 엄청 많이 하기도 하고, 마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게 이제 피로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할 수 있는 말이고요. 푸틴에 대한 솔직한 생각은 이게 답이 없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도자에 대한 국민의 솔직한 생각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쓸 수 있는 질문이에요. 독재 사회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지도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왜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부가 자기 국민 앞에서 의무와 권리가 있고, 그 국민에게 보고하든 어떻게 하든 책임을 지는 그런 구조인 반면에, 독재 정권이나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그런 연결성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뭘 바꾸고 싶든 바꾸고 싶지 않든 간에 전혀 제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질문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푸틴을 안 좋아해봤자 그거는 푸틴한테 아무 영향이 가진 않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거고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거는 딱히 큰
의미도 없고 큰 뭐 특별한 이게 우리가 알아야 하는 부분도 아니고 우리가 연구를 해야 조사를 해야 하는 부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약간 아직은 뭐 90년대, 2000년대 그 당시 러시아를 기억하는 곳에서 나오는 질문이기도 하고 또 마치 러시아가 정상 국가인 것처럼 하는 질문이기도 한데 사실상은 지금은 전쟁이 발발한 후에 러시아를 볼 때 그냥 북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북한에서는 뭐 일반 북한 사람들은 김정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묻진 않잖아요. 그냥 북한의 지도자는 김정은이고 그것까지예요. 끝이에요. 일반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지가 않고 마찬가지예요. 러시아는 이거는 뭐 민주주의 절차로 정권이 교체가 되거나 푸틴이 물러서서 다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차피 죽을 때까지는 푸틴이 일 거니까 푸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사실은 교회에 가서 너네들이 하는 일 생각해? 라는 질문이랑 비슷해요. 러시아의 지식인들이나 유명 인사들은 푸틴에 대해 전혀 비판하지 않고 있나요? 있죠. 근데 이거는 국내에서는 당연히 할 수가 없고요. 이런 지성인이나 지식인이나 어느 정도의 뭐 그런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 혹은 그런 언론들 다 해외에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죠. 뭐 언론 활동도 하고 유튜브 채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유럽이나 미국의 시민단체랑 뭐 협력을 하기도 하고 그 정부랑 만나서 뭐 또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그러니까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근데 그 모든 활동의 100%의 모든 영역에서의 활동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러시아 국내에 있는 일의 영향력이 아주 미미하고요. 그리고 또 러시아 내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완벽하게 차단되기 때문에 러시아 내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활동 존재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거예요, 대부분 러시아 사람들이. 인터넷 접속이 어려워지고 있고 나날이 또 언론에서 나오는 게 푸틴의 말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반대라는 말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쉽진 않죠. 물가 상승으로 인해 경제가 흔들리는데 정부가 경제 안정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나요? 노력을 많이 하죠. 노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노력은 많이 하죠. 근데 이게 노력이라는 게 물가 상승의 원인이 중요한데 한국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의 원인은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에 있어요. 뭐 코로나 때 있었던 경제적인 상황과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표, 또 지금의 뭐 전 세계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외부적인 이유도 있고 내부적인 뭐 내수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인이 겹쳐서 물가 상승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정부가 대응하는 그런 건데 러시아는 기본부터는 달라요. 러시아에서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이유는 전쟁이에요. 근데 전쟁을 멈출 수도 없고 멈추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불가피한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거는 정부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상 물가 상승률이 당연히 없어질 수가 없고 경제 구조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경제 구조 자체가 다르게 돼 있어요. 민간 경제 같은 경우는 뭐 한국이나 뭐 일본이나 뭐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수요와 공급에 인한 경제예요.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그 제품을 사면 그 돈이 막 이렇게 돌게 되고 그 돈이 바로 경제가 되는 거죠. 근데 러시아에서는 그런 거는 지금 다 깨져 있는 상황이에요. 거의 모든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웬만한 모든 공장들, 시설들, 회사들 다 정쟁을 서비스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뭐 공장들은 병사의 옷을 짓고 있고 모든 건설사는 이제 집을 짓진 않고 뭔가의 정쟁을 위한 그런 물자를 만들고 있고 모든 사람들은 일반 공장이나 일반 회사를 그만두고 뭐 탱크나 무기를 만드는 공장으로 취직을 돼 있고 그게 경제 자체가 너무 군대화된 그런 경제이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경제에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민간 서비스가 민간적인 그런 측면들이 많이 희생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돌고 있는 것뿐이에요. 푸틴은 전쟁을 계속해서 하려고 할까요? 트럼프 및 국제사회의 압박 속에서도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일단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러시아에 관세를 부과한 거 하나도 없고요. 0이에요. 러시아 석유나 가스를 사들인다는 나라에 대해서 뭐 100%의 부과하겠다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건 아직은 우리가 두고 봐야 하는 부분이고, 그것도 러시아에 대한 불리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중국이나 인도에 불리하지, 러시아는 뭐 그게 그건 불리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게 정책을 멈출 수 없는 이유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쉽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고요. 푸틴이 전쟁을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해결하지 않은 이상 이 전쟁을 멈출 수가 없어요, 푸틴이. 그리고 근데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를 없애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없어져야 푸틴이 전쟁을 끝날 건데, 근데 우크라이나가 없어지지 않을 거기도 하고, 또 계속 뭐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근데 없어지기까지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없어지지 않으면 전쟁이 계속 이어질 거고, 그러니까 그 정도의 러시아 여력이 아직까지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히 4년째 이어지는 정쟁이다 보니까 러시아 내부적인 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뭐 물자 부족이라든가 재정적인 부족이라든가 뭐 예상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확연히 나타나고 있긴 해요. 근데 푸틴의 생각으로는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충분히 버틸 수 있다. 지금 이기고 있는데 왜 끝나냐? 약간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절대 앞으로는, 그러니까 뭔가가 정말 모든 걸 확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그런 블랙스완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은 이상 전쟁이 쉽게 끝나진 않을 거예요. 전쟁의 종식과 무관하게 러시아에게 놓인 앞으로의 10년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는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이게 전쟁이라는 변수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래요. 경제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고, 뭐 정치적으로도 당연히 그렇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정말 치명적인 타격은 사회적인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면 정말 다양하고 정말 얘기가 많은 부분이지만, 이 전쟁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작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그런 부분에서도 너무나도 많아요. 사회 속에서 뿌리를 깊게 둔 이 공포, 밖에서 쉽게 다른 사람들과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 나는 전쟁 반대인지 지지인지 다른 사람에게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 또 나는 말을 잘못해서 누군가가 나를 고발하면 내가 바로 감옥으로 간다는 그런 공포심,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여기저기 가게에서, 복도에서, 길가에서, 대중교통에서 생기는 갈등들, 그리고 또 이제 4년 차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갔다 온 병사들이, 군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몇십만 명이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심리적으로 질병을 앓고 있는 PTSD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이미 러시아에서 수천 개 넘는 범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 갔다가 전쟁이라는 게 아무런 후유증 없이, 아무런 벌 없이, 아무런 뭔가 뒤따르는 조치 없이 내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장소예요. 그럼 지금은 모든 게 멈추고 상상해 보세요. 나는 1년 동안 몇백 명을 죽었어. 근데 이렇게 죽였어. 몇백 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다시 내가 사는 도시에 돌아갔어. 돌아갔는데 내 바로 옆집에 사람이 전쟁 반대하는데 내가 새끼라고 얘기를 불렀어. 그럼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살인 사건이 지금 몇천 개 있어요. 앞으로는 더 많을 거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살인이라는 게 더 이상 범죄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이런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몇십만이 된다는 게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제가 그냥 예시로 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학교 교육을 일부러 왜곡시키고 사람들이 살인이라는 게 사실은 정의로운 거다 가르치고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작은 것들, 병원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는데 갑자기 우크라이나에 갔다 온 군인이 들어와. 그럼 모든 사람들이 이 자기 자리를 양보해야 돼. 이 사람을 제일 먼저 진료를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이런 지뢰 같은 부분들이 정말 엉뚱한 곳에서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터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지뢰밭 같은 상황이 너무나도 위험해요. 어느 나라든 간에.
이게 우리가 사실은 뭐 러시아에서 유니크한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거의 모든 정쟁을 일으킨 나라에서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미국에서도 이제 1917년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 이후에도 있었던 부분들이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충분히 있었던 상황인데 뭐 그 나치 독일에서도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역사적인 예시를 보면서 러시아가 과연 그걸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러시아가 그거 극복할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이거는 뭐 당연히 나중에 뭐 20년, 30년, 40년 후에는 어떻게든 되겠지만 그리고 뭐 잘 되겠죠. 근데 앞으로는 한 1년, 2년, 5년, 10년 안에는 러시아가 딱히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닐 거예요. 러시아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극명하게 갈려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한국이랑 이게 비교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내가 누구 어떤 정당을 지지하든 간에 반대쪽에서 나에게 날 수 있는 게 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나도 뭐 예를 들어서 나도 그쪽 정당의 지지자를 욕할 수 있고 그쪽에서도 나를 욕할 수 있는데 딱 끝까지예요. 그냥 나랑 정치색이 다른 사람이랑 우리가 말싸움하면 끝이에요. 그게 현재 한국이고 그게 민주주의예요. 근데 러시아는 아니죠. 내가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나를 갑자기 칼 들고 죽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러지 않으면 바로 경찰이 와서 내가 감옥 갈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수천 명이에요. 어딘가에 자기 SNS에서 자기 정치색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뭐 대중 뭐 보스에서 막 이렇게 스마트폰 보는데 옆 사람 보기에는 내가 스마트폰에서 보는 뉴스가 반로 뉴스야. 그러면 바로 고발을 해. 그러면 내가 버스에 내릴 때 이미 경찰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이랑 상당히 다른 분위기죠, 이거. 북한이랑 닮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는 해석일까요? 많이 비슷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제가 봤을 때, 뭐 제가 북한에 안 가봤지만 북한에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분위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북한까지는 아니지만 북한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해 왔나요? 뭐 역사가 길고 또 복잡한 역사이긴 한데 간략하게 하면 그거죠. 한반도의 분단 이후에 북쪽에 소련이 도와줬고 남쪽에 미국이 도와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두 나라가 생겼고 처음에는 북한과 소련이 사이가 아주 좋았죠. 그래서 또 김일성도 사실은 스탈린의 묵식적인 허락을 받고 전쟁을 시작한 것도 있고 남침을 한 것도 있고 근데 1991년 이후에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소련이 붕괴되면서 러시아가 사실은 우리가 친서방이다, 미국과 친구로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북한과 단절 관계를 이제 끊었어요. 그래서 90년대에는 사실상은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고 봐야 하는 상황이에요. 2000년대 들어서 이제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는데 본격적으로 2014년 이후에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러시아가 어느 정도의 본격적인 우크라이나의 땅에 대한 열정을, 야망을 보이기 시작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조금씩 북한과 손잡기 시작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관계가 복원되었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관계가 그때부터 시작한 거고 본격적으로 전쟁이 발발한 후 완전히 개선되었죠. 이제 그러니까 러시아와 북한의 뭐 조약도 같이 서명하기도 하고 이제 북한이 자기 군대와 물자를 러시아 많이 보내고 있고 실제로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쓰고 있는 무기의 한 40% 정도가 북한산이라는 평가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정말 많이 도와주고 있고 뭐 그만큼 러시아도 북한에 많이 도와주고 있다라는 평가가 많고요. 지금은 현재 임시의 동맹 국가들 관계라고 보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러 관계에는 어떤 변화와 진전이 나타났다고 보시나요? 많이 친해졌죠. 다시 두 나라들이.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또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정부 간의 관계와 일반 국민들 사이의 관계가 또 달라요. 정부가 하는 게 당연히 뭐 북한이 우리의 친구다, 사실상은 우리가 항상 같이 걸어왔다, 뭐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뭐 이런 아주 상투적인 그런 말을 계속 이렇게 뭐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는 분위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데가 정보와 일치하지 않은 게 권위주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거든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어요. 항상 뭔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항상 뭔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다양성이 없어요. 모두가 지지하거나 모두가 반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보가 하라는 대로. 근데 북한 관계인 만큼 약간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원래 예전대로 북한이 항상 러시아 사람들에게 못 사는 나라의 기준이었어요. 공산주의 국가이고 못 사는 나라. 항상 인터넷에서 밈도 엄청 많았고 뭐 북한처럼 뭐 못 산다, 북한처럼 가난하다, 북한처럼 북한처럼이라는 표현을 자주 썼어요. 항상 뭔가 부정적인 거 얘기를 할 때. 지금은 당연히 그런 것을 정부가 많이 검열하고 있어요. 더 이상 그렇게 얘기를 못 하게끔. 오히려 반대의 동향이 나타나고 있어요. 정부가 시키는 대로 갑자기 막 러시아 유튜브에 아주 유명한 인플루언서라든가 아니면 한국 학과에 있는 그런 유명한 지성인이나 지식인들은 갑자기 북한을 찬양하기 시작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제 공식적인 부분과 실제로 러시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 많이 다르다. 이거는 알아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러시아 정부가 북한 정부를 띄워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죠. 러시아 언론사를 보면 특히 이제 지상파, 뭐 한국으로 따지면 뭐 KBS 같은 채널을 러시아에서도 이제 일본 채널이라고 있는데 북한에 대한 보도는 다 너무 좋아요. 길가도 엄청 깨끗하고 사람들도 되게 단존하고 잘 사는 나라고 사실상은 미국의 제국주의를 맞서고 성공적인 사례다 막 이런 얘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양국 간 군사 및 경제 협력이 실제로 어떤 방식과 사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실제로 어떤 군사 협력이 이루어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다른 데에서 본 거는 다 추측일 뿐이고요. 러시아도 북한도 공식적으로 어떤 협력을 하고 있을지 한 번도 말해준 적 없습니다. 지금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북한이 우크라이나의 정쟁에서 개입했다는 것도 가짜 뉴스라고 지불을 했어요. 러시아에서도 북한에서도. 근데 나중에 그거는 진실이라고 밝혀졌죠.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러시아에서도 북한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북한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고 있다고. 그 이상으로는 양쪽이 어떤 걸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추측일 뿐입니다. 어느 정도의 북한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요약을 하자면 북한은 러시아에게 일단 인력, 군인들을 보내고 있고 뭐 10,000명, 뭐 14,000명 뭐 이 정도의 군인들을 보내고 있는 평가를 만날 수 있고 또 물자, 뭐 무기, 실탄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보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대가로 북한이 받는 게 잠수함 기술이라든가 뭐 방어체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사일, 뭐 ICBM 기술이라든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기술을 받고 있지 않을까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뇌피셜입니다. 최근 북러 정상 간 교류와 정치적 협력이 국제사회에는 어떻게 비춰질까요? 이거는 보는 입장에 다르죠.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어느 정도의 우리가 개방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고립됐다고 할 수는 있는데 러시아와 북한의 입장에 생각하면 우리가 개방되어 있고 너네들이 고립되어 있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누가 고립되고 있는지 얘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뭐 물론 북한과 러시아의 현재 위치를 보면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고립되어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뭐 사람들도 쉽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뭐 재정적인 흐름이라든가 기술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막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걔네들이 고립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또 러시아 사람들과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우리대로 살고 있고 우리가 다른 나라와 조약을 하는데 니네들이 뭔 상관이냐라는 식으로 아마 대꾸를 할 겁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고립될지 아닐지는 전쟁이 다 끝나야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전쟁이 어떻게 끝나냐예요. 러시아의 부정할 수 없을 정도의 승리로 끝난다면 북한과 관계가 깊어질 수도 있고, 만약에 애매모호하게 끝난다면 이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러시아의 분명한 패배로 끝난다면 무조건 관계가 틀어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강화된 북러 관계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분석하십니까? 이거는 어려운 질문이야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평가가 있고 또 러시아 쪽에 하는 평가와 한반도에 있는 전문가들의 평가와 또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전문가들의 평가는 조금씩 달라요. 다른 이유도 다양해요. 러시아 입장에서 또는 러시아에서 나오는 전문가의 평가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거는 우리는 주권 갖고 있는, 우리가 주권 나라고 북한도 주권 나라인데 주권이 있는 두 나라가 서로 간에 협력을 하겠다는데 니네들이 왜 안보에 위협이 있다고 생각해? 아무런 위협이 없는데. 이게 공식적인 러시아 입장이에요.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북한이 여태까지는 상대적으로 고립되어 있다가 러시아와 같은 핵무기를 보유한 그런 나라와의 협력 조약을 하면서 만약에 그것 때문에 또 용기를 내서 한국 전쟁 시즌 2를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아마 한반도에 있는 전문가들의 대부분 판단일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게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런 동북아시아에서 본격적으로 지정학적인 그런 정세가 바뀌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래도 뭐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움직였다면 지금은 약간 조금 이게 뭔가에 따로 노는 애들이 같이 뭉쳐서 같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런 불량 아이들이 어떤 계획을 하고 있고 뭘 할 수 있고 또 국제 질서나 국제 법치를 그런 두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스탠스로 나갈지는 아무런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한반도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에 굉장히 많이 달려있기도 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주변에 있는 나라와 중국이랑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 일본이랑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 그리고 미국이랑 어떤 관계를 건설할지에 따라 상당히 많이 다르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이거는 정답이 아직은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딱 지금 보고 있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상당히 이 결과가 정반대로 180도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두 나라의 밀착이 가져올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끝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그 결과를 보고 중국도 움직일 거거든요. 중국도 대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문제가 끝나는 대로 중국이 자기 결단을 할 거예요. 대만을 칠지 안 칠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 또 여기 동북아의 정세가 많이 바뀔 거고. 또 우크라이나의 정치가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 북한이 움직일 거예요. 러시아랑 또 관계를 깊게 유지할지 아니면 단절할지.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한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멀고 우리랑 별 관계가 없다고 느껴질 수는 있지만 사실상은 아니에요.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바로 연루되어 있는 게 러시아고 러시아가 바로 연루되어 있는 게 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은 되게 집중 있게 봐야 하는 갈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 그런 부분이죠. 러시아의 문장들이라는 책을 쓰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제가 일단 한국에 활동하고 있는 곳 중에 러시아를 알리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은 현재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러시아어, 러시아 문학, 러시아 문화, 역사 뭐 이런 수업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방송을 통해서 러시아 문화를 소개하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뭐 유튜브를 통해서 똑같은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바로 직종에 있는 지극히 서쪽인 러시아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한국에 살면서 러시아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편견 혹은 뭐 고정관념을 깨려고 제가 쓴 책이었다면, 이번에 러시아 문장들이라는 책은 러시아 문학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을 깨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쓴 책입니다. 한국에 살면서 러시아 문학에 대해서 들은 의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의견이 러시아 문학이 어렵다, 길다, 읽기가 복잡하다, 이런 걸 워낙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원고를 쓰기 시작한 거고요. 또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문학에 대한 이야기보다 러시아 사람들이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문장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명언들 아니면 어떤 특정한 표현들을 딱 모아서 그 명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러시아 문화가 어떤 게 있을지, 또 러시아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표현에 혹은 그 표현 뒤에 있는 그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실제로 자기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을지에 대한 이제 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밑에 댓글이 이제 고정 댓글에서 지극히 서쪽인 러시아나 지금은 러시아 문장들이라는 책을 구매할 수 있는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러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가지시는 분이시면 아마 이 책을 재미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러시아에 대한 책들은 사실은 적지는 않아요, 한국에서. 근데 제가 본 대부분 책들은 매우 어렵게 쓰여 있거나 아니면 대중적으로 그렇게 많은 관심을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쓰여진 책이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원고를 쓰기 시작했고요. 좀 이게 학문적이지 않은, 너무 전문적이지 않은, 러시아를 잘 몰라도 아니면 러시아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되는 그런 백지 상태에서 충분히 이 책을 손에 드시고 읽기 시작하면 조금 더 재미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전해드리고요. 그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가졌으면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제가 여러 번 책을 통해서 혹은 제가 방송하고 있는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있는 마음이 가장 큰데, 우리가 머릿속에서 이미 디폴트로 되어 있는 그런 고정관념이라든가 편견이라든가 선입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를 교육해야 한다는 걸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통해서 내가 러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네, 혹은 내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잘못된 정보네 라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조금 더 넓은 세상이 보여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뭐 러시아 문장들이라는 책이 되거나 지극히 서쪽인 러시아 혹은 지극히 서쪽인 시리즈를 통해서 이 넓은 그런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들이 조금 더 풍부해지고 조금 더 이제 다양해졌으면 제가 제 일을 충분히 했다고 믿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도 그렇게 위대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러시아 문학에 대해서 입문서, 기본서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음 편하게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읽으셨으면 하는 그런 책입니다.